제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사랑을 밀어보겠습니다. 발라드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되짚어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이게 뭔가가 좀 사실은 어색해요. 하지만이라는 단어였다면 이 노래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별을 내가 떠올리는 사람의 분노의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과연 하는지. 그러면 발라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안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더 송라이터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을 좀 썼던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두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책 제목이기도 한 더 송라이터스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작곡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요 음악을 검색을 할 때와 팝 음악을 검색할 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좀 알게 됐었어요. 이제 가요를 검색하면은 작사 누구, 작곡 누구, 편곡 누구 이렇게 굉장히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은 누구의 곡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그 작곡가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근데 팝 음악을 검색을 해보면 보통 곡명이 있고 괄호 열고 음악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송라이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을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크레딧만을 보면 누가 작사를 했는지 작곡을 했는지 종종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때로는 작사가가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뮤지컬에서는 그런 경우가 또 되게 흔하죠. 그래서 느낀 거는 작사가라는 건 분명히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작곡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멜로디를 만들거나 전체적인 선율을 구상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이 하는 행위가 송라이팅, 노래를 쓰는 행위임에는 같다. 그러니까 좀 더 과장된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 송라이팅이라는 곡을 쓴다는 행위 안에는 작사가가 있지만 그 작사가는 결국 음악을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사람, 작곡가는 음악 속에 담긴 문학성을 선율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하는 일이 달라 보이지만 음악을 만든다는 행위에 있어서는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봤을 때 음악을 만든다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나름 이런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송라이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으로는 발라드, 키워드로는 사랑인데 조금 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라드라는 음악을 떠올리게 된 거는 사실은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저의 관심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뭐 10년 넘게 또 음악을 연구하고 케이팝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 케이팝의 뭐 글로벌리제이션이나 뭐 현지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언젠가는 케이팝의 K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왔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케이팝에서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완전히 서구화되고 글로벌화되고 K가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한국 대중음악이 한국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그 안에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뉴욕에서 들어온 힙합이나 뉴올리언스에서 갖고 온 재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우리 것이고 그 당시 그 시절의 우리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걸 떠올리고 이제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 이야기를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해낸 음악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리가 쉽게 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 그래서 떠오른 음악이 사실은 발라드였습니다. 물론 제가 발라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 어린 시절에 또 많은 부분이 그 발라드 명곡들이 또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발라드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랑 가깝게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통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추억 속에 어딘가에는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한 곡 정도는 내 인생의 발라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보편성.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사랑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송라이터들, 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야기, 한국적인 이야기의 역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사랑의 역사다. 이런 테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억지로 이제 시대 정신을 저 혼자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동안은 그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힐링, 치유였어요. 또 한동안은 연대였었거든요. 위로였었고 공감이었어요. 되게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간지럽지만 제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사랑을 밀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단위의 정신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무엇보다도 재밌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발라드 음악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10가지 챕터로 그 키워드를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걸 관통하는 정말 두세 가지 것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라드 명곡 속 사랑의 역사, 더 송라이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유재하부터 아이유까지 이게 40년이 됐더라고요. 예, 40년이 된 것도 놀랍고, 그 40년을 제가 다 기억한다는 것도 슬프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인생을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나는 음악을 정리한 거다.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발라드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뭐 발라드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 발라더라는 말도 써요. 사실은 이제 콩글리시인데 발라더라는 말도 쓰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발라드라는 말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라드가 장르인가? 장르라고 부를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라드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좀 새삼스럽게 되짚어 보면서 진짜 그게 뭔지,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라드. 여러분, 발라드를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왠지 발라드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예. 뭐 사랑 얘기, 이별 얘기, 뭐 있을까요? 후회의 이야기, 찌질함의 이야기, 복수의 이야기, 심지어 사랑을 둘러싼 얘기예요. 그리고 왠지 발라드라는 말을 떠올리면 빠른가요, 느린가요? 아무래도 느리죠. 예. 빠른 발라드, 뭔가 이렇게 뜨거운 얼음,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맞지 않는 그 모순 형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사랑 노래인데 가급적이면 좀 느리죠. 느리다는 것도 조금은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느린 사랑 노래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발라드의 정의라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 느리다는 것도 뭐 그러면 우리가 BPM을 따져봐야 되고, 사랑 노래면 사랑이 어디까지가 사랑이냐, 남을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냐?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딴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실제 발라드의 어원은 좀 엉뚱해요. 이게 발라드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발레죠. 근데 발라드의 어원은 발레의 어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발라드는 라틴어, 지금 현재는 뭐 이탈리아어에도 쓰이고 뭐 프렌치에도 쓰이는 어원인데요. 라틴어 어원 발라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는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춤을 춘다. 좀 이상하죠. 발라드는 느린 사랑 노래인데 갑자기 느린 사랑 노래에 율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발레가 연결돼 있다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발라드라는 거는 원래는
음악적으로는 춤을 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발라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춤을 추는 음악에 붙여진 서정적인 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변동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발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춤을 춘다 해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 그 이후에는 발라드라는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춤을 추는 음악, 뭐 춤이라는 게 빠른 음악 춤도 있고 느린 춤도 있을 테니까요. 그 춤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시 혹은 글의 작법 형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발라드 이렇게 쓰이다가 점점 느린 음악, 느린 사랑의 음악에 맞는 글 혹은 음악이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어원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라드와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발라드라는 것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글로서 접근을 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뭔가 또 좀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자, 그럼 우리나라 발라드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저는 한국 팝 발라드의 원년을 1985년이라고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85년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서정적인 작품이 없었냐? 있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라는 곡도 서정적인 음악이죠. 그리고 어떤 사랑의 아픔과 뭐 회한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서정적인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느린 노래 혹은 느린 사랑 노래라는 전통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1985년 이후로는 이 작품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발라드라고 많이 알고 있는 특히 이제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기본적으로는 락 음악이나 혹은 포크 음악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그 위에 키보드가 이제 유려하게 연주를 하는 우리가 정말 전형적으로 발라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음악들의 작품은 이 1985년부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예요. 작곡가들이 다 곡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곡을 내놓은 게 아닐 텐데 어떻게 1985년에 정확히 그런 음악들이 쏟아지게 됐는지 사실은 저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자신은 좀 없어요. 예. 다만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대볼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시대의 작가들, 그러니까 1985년에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음악가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은 뭐 어린 시절부터 70년대 또 80년대 음악들을 들으면서 음악성을 또 키워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워온 혹은 영향을 받았던 혹은 팝 음악들 혹은 가까운 일본에서의 음악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게 80년대 중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한국 사회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뭐 민주화를 향해 가고 그리고 이제 극심한 가난에서 또 벗어나고 그리고 음악적인 주제의식, 음악적인 관심도 사실은 그 이전 뭐 50년대, 60년대 이때와는 달리 뭐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수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산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70년대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 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85년에 전설 같은 곡들이 나옵니다. 유재하가 작곡을 하고 조용필이 불렀던 사랑하기 때문에가 85년작이고요. 그리고 이광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곡도 85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문세라는 걸출한 발라드 가수의 탄생을 알린 소녀라는 곡도 1985년 작품입니다. 그 원년에 나온 또 하나의 원조,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팝발라드의 원조라고 불리는 곡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곡 슬픈 인연이 있습니다. 원곡은 남희 씨가 불렀고요. 95년에 015B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곡은요. 이거 크레딧을 보면 좀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명곤 선생님이 전설적인 또 편곡가, 작곡가시죠. 김명곤 선생님이 편곡을 했는데 아마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 나이나 그 이상 정도의 연배가 되신 분들만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나미의 4집 앨범, 당시에는 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판. 이 판을 사서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 크레딧이 박건호 작사, 김명곤 작곡, 김명곤 편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 어렸을 때도 이 곡을 김명곤 선생님의 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 곡은 일본 노래의 카피다. 일본 노래의 표절이다. 실제 일본 노래에 똑같은 곡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곡을 비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함을 넘어서 똑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나미 씨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의를 해보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좀 우픈 역사가 좀 있는 거예요. 이 곡은 유자키 류도라는 분이 작곡한 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표절이 아니라 유자키 류도라는 작곡가의 원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나미 씨가 불렀고요. 나미 씨가 1980년대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유자키 류도라는 분의 곡을 그 당시 이제 같은 기획사,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죠. 같은 기획사에서 2명의 가수가 받았습니다. 한 명은 일본 가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나미 씨였는데, 그 일본 가수가 일본어 버전을 먼저 녹음을 했어요. 그게 84년이었고요. 나미 씨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미의 슬픈 인연을 녹음을 합니다. 박건호 작사가의 이제 곡을 받아서요. 글을 받아서요. 그래서 나미 씨가 녹음을 한 85년 버전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리메이크 곡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의도 자체는 리메이크가 아니었었고, 이 유자키 류도라는 작곡가가 2명의 가수에게 각각 국적이 다르고 활동 무대가 다르니까 2명의 가수에게 줬던 곡이고, 이 2명의 가수가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녹음을 한 그런 뭐 인터내셔널 버전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편곡은 김명곤 선생님이 하셨고요. 이 곡은 그 아주 세련된 멜로디, 그리고 김명곤 선생님의 그 정말 유려한 키보드, 85년 곡이라고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현대성이 돋보이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 제가 왜 앞에 막 목 놓아서 85년이 팝발라드의 원곡이라고 했는지, 팝발라드는 그 이전에 어떤 구슬픈 한국의 서정주의 음악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 곡이 굉장히 잘 증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곡을 듣고 나서요, 제가 몇 가지 또 리스닝 포인트를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곡 먼저 들을게요. 다시 올 거야.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진짜 지금 들어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그 015B의 버전으로 알고 있는 그 슬픈 인연과 이 두 곡은, 이 원곡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015B 버전이 조금 더 복고풍이다? 왜냐하면 015B 버전은 의도적으로 복고풍을 연출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오히려 나미 씨의 버전이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015B의 리메이크 버전이 좀 더 복고적으로 들리는데, 이 가사는 이 박건호 선생님의 아주 어쩌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멋들어진 어떤 표현들, 그리고 어떤 단어의 선택들이 주는 운치가 있습니다. 아주 옛스럽다기보다는 적당히 현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운치가 있는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단어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작사가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저기서 저 단어를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해봤는데 20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이 못 맞추셨어요. 몇 단어가 안 되는데도. 네, 여기 그래도 소양이 많으신 분이니까. 외로움. 아닙니다. 곁으로.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단어? 네, 하나 찍으세요. 그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문장이 아니에요. 딱 그 단어를 찍으시면 돼요. 세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거 강의. 좀 의심스럽습니다. 맞히신 내력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래를 불러보면 더 느끼게 돼요. 돌아올 거야 하는데 그러나 이게 뭔가가 좀 사실은 어색해요. 이게 별로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지만이라는 단어였다면 이 노래는 완벽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주는 이상한 올드함과 뭐랄까 좀 딱딱함이 주는 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건호 선생님처럼 수많은 곡을 만드신 분이 과연 이 그러나라는 말을 정말 우연하게 썼을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고급진 표현으로는 꾼들은 이 작사 행위를 많이 하는 정말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 그렇게 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슬픈 인연을 들으실 때는 이 그러나에 굉장히 꽂히시게 될 겁니다. 궁금해요. 박건호 선생님한테 언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미의 슬픈 인연을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년에 신세대 음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신인류라는 말을 가요계에 들여온 015B가 그렇게 첨단의 트렌드를 어느 순간 거부하고 갑자기 가요계에 클래식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해낸 노래가 슬픈 인연이라는 거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마 그 당시 뮤지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팝발라드의 원조 3대장 중 하나를 만나보셨고요. 역시 이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어쩌면 한국형 발라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과연 음악사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사뿐만 아니라 음악사에 단 한 장, 10곡의 음악을 남기고 그 장르 자체를 확립해버린 사람.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그 시대의 감성을 만든 사람. 더 중요하게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글을 짓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고 싶어 라는 영감을 준 사람, 그 이름은 이제 유재하입니다. 오늘은 그의 음악가적인 면에서도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유재하 씨는 상당히 당시로서는 독특한 음악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70년대, 또 60년대, 50년대 한국 대중음악가들은 대부분 독학을 했어요. 이제 몇 분의 예외가 계신데, 뭐 기록윤 선생님이라든지 이봉조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기록윤 선생님은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셨고, 이 유학파들은 많지 않았었고, 음악대학에서 정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주로 현장에서 실무를 통해서 노하우를 터득하신 실전형 뮤지션들이었습니다. 독학이었죠. 유재하 씨는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을 했고, 한창 우리에게 알려진 시점에도 이미 그 재학생 신분이었어요. 원래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였었고, 키보드 연주자였었고, 그 유명한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그룹의 원년 멤버이기도 했죠. 사실은 유재하 씨가 만든 그 1집의 그 주옥 같은 명곡 10곡이 한때는 김현식이라는 가수에게 줬던 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김현식 씨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 중에 한 곡만을 골랐고, 마음이 상한 유재하 씨는 그룹을 떠나 솔로 앨범을 녹음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상한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 왜? 유재하라는 발라드의 거장의 온전한 솔로 앨범 한 장을 들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유재하 씨가 작곡가로서 곡을 써서 조용필이라는 당대 최고의 가수에게 줬던 곡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용필 7집에 수록되어 있고, 그게 발라드의 원년인 1985년작이고요. 당시에 그 유재하 씨가 두 곡의 명곡을 갖고 있었대요. 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그대와 영원이라는 곡이었는데, 조용필 선생님이 이 두 곡을 굉장히 갈등하시다가 나와 조금 더 맞는 곡이라고 생각한 사랑하기 때문에를 고르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명곡은 그 이후에 이문세 씨에게 가서 또 하나의 명곡이 됐죠. 그게 또 모두 85년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 사랑하기 때문에는 그 이듬해 나온 곡입니다. 유재하라는 뮤지션이 분명히 당시에 그 젊은 어떤 열정과 혈기에
내 음악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재하는 어떤 음악적인 굉장한 포부를 여기서 드러내는데, 뭐 작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조용필의 음악에서도 검증이 됐겠지만 이 버전에서는 편곡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가요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아주 정말 마치 클래식의 소품을 듣는 것 같은, 실내악을 듣는 것 같은 아주 우아한 현악, 그 스트링 어레인지먼트가 들어가서 이 곡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였는데요. 그 노래가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음대생이 만든 노래다. 실제로 실제 현악 오케스트라가 그 참여를 했고요. 당시 그런 현악 그 편곡 같은 거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재하라는 뮤지션이 음대 출신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다 투입한 그런 명곡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한국 발라드의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재하의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감상해 보실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굉장히 사소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조용필의 원곡과 유재하의 원곡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한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집더미에서 바늘 찾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찝어보실까요? 아주 미묘한 표현이 바뀌었어요. 아느리. 아느리? 원래 뭐였을까요? 않겠네? 어우, 근처인데. 맞아요. 원곡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쓰는 말. 맞습니다. 조용필의 원곡은 모든 거 드릴게요 라고 하고요. 유재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 리메이크인데요. 드릴 테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유재하의 버전이 훨씬 고풍스럽게 들립니다. 조용필의 곡이 더 현대적으로 들려요. 이 곡은 그 편곡에서 주는 아주 우아한, 마치 무슨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우아한 편곡에 드릴 테오라고 툭 던지는 그 유재하만의 뭐랄까요? 말하듯 던지는 창법이 이 곡의 클래식함을 27% 정도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마 드릴 테오가 원곡이었겠죠. 제 느낌은 그래요. 예. 조용필 선생님이 부르시면서 이게 잘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바꾸셨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재하라는 뮤지션은 참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 음대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음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을 뒤로 하고 대중음악계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물꼬를 틔워주기도 했었죠. 당시만 해도 클래식 음악대를 진학을 해서 대중음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마치 무슨 신성모독처럼 있을 수 없는 일, 굉장한 그 뭐랄까요 탈선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재하 씨가 과감히 그 시장을 열었고 바로 밑에 학번인 신재용 씨, 우리 임재범 씨의 노래들이나 뭐 이 밤이 지나면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쓴 뭐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이런 노래들이 있죠. 신재용 씨가 바로 요 밑학번 바로 후배고요. 또 그 밑학번이 바로 뭐 I Believe를 비롯해서 수많은 곡을 만드신 김영석 작곡가가 모두 다 이 한양대 파워 인맥들입니다. 예, 그래서 한양대 작곡가가 그런 또 역할을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실용음악과인 거예요. 예, 당시에 이제 음악을 내가 배워서 대중음악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택한 곳이 사실은 이런 고전음악, 클래식 음악을 배우는 음대였었고 거기서 졸업한 인재들이 뭐 그 이후에 뭐 경희대 음대라든지 서울대 음대 출신들이 또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런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한국 대중음악의 편곡이나 작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줬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사랑하기 때문에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통은 이제 음악책을 쓰면 통사적으로 해서 이제 뭐 스타일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지,
뭐 혹은 어떤 가수가 있었다가 데뷔했고 뭐 어떤 앨범이 나왔고 이 해에는 뭐가 명반이고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진짜 그렇게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이 발라드 음악 속에 녹아있는 사랑의 역사를 테마별로 좀 구성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테마를 구성하면서 저도 막 엄청 오그라들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을 만큼 간지러운 모먼트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테마를 통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랑 노래에 변하지 않는 혹은 때로는 변하는 그리고 그 시대만이 담고 있는 묘한 정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 노래 안에 담긴 또 불멸의 정서, 감각이라는 것들을 좀 몇 개 생각해 본 게 있었는데 하나의 놀라운, 저 스스로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멍청해서 이제야 깨달은 걸지도 몰라요. 사랑 노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별 노래예요. 도대체 사랑이 어떻고 만나서 좋았고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는 사실은 일부고 그리고 남이 잘 듣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노래를 들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 이별 노래를 들을 때는 카타르시스가 막 남의 불행이 너무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남의 불행에서 내가 막 영감을 얻어요.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글이 더 빨리 써지고 사랑 노래를 들으면 왠지 그냥 그렇게 사랑했나 보지. 약간 안물안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역시 그 어떤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친구도 기분 좋을 때 연락 오는 친구가 있고 힘들 때 연락 오는 친구가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힘들면 뭔가를 찾게 되죠. 사랑이 기쁘면 데이트하기 바쁘다면 사랑이 괴롭고 슬프면 이별 노래를 쓰고 싶어지는 이런 창작가의 본능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 노래는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는 그리고 그 명곡들의 절대 다수는 이별 노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별 노래는 정말 담담한 이별부터 사무치는 이별과 심지어는 저주까지 나아가는데 오늘 그 이별의 여러 가지 감정의 층위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세상 찌질한 여기서 찌질하면 칭찬입니다. 예. 세상 찌질하고 사무치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나 역시 감정의 폭풍을 겪어야 하는 그런 노래들 대표곡을 제가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들어보실게요. 아마 뭐 이별 노래를 말하면서 이소라라는 송라이터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소라라는 가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작사의 힘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알려주는 가장 적합한 예가 아닐까 싶어요. 이소라의 음악을 멜로디로만, 편곡으로만, 프로듀싱으로만, 어떤 기교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소라의 많은 음악들은 그녀의 글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어떤 이소라라는 음악의 퍼스널리티는 그가 쓴 가사와 그리고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실 혹은 착각 저기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어떤 문학적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는 제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노의 그라데이션의 역방향 이게 그 말 자체가 어려운데 곡을 들어보시면 특히 가사를 함께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게 지금 가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 마지막 결론부만 제가 3개를 이어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라데이션을 노래를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사랑했다면 다시는 마주치지 말길 바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캄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뭐 친구들끼리 야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 그러면 처음에는 담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말하다 보면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말할 때는 몰랐어.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 심연에 숨어있던 나의 본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폭발하면서 으아 사자우를 터뜨리면서 끝나는 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노래는 이별을 내가 떠올리는 사람의 분노의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별을 처음 떠올리는 시점에서는 그 화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화라고 할까 회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 걸 그랬다 라는 정도로 실제 노래를 들어보셔도 확인하셨겠지만 이소라 씨의 보컬이 되게 담담합니다. 어찌 보면 예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왜 그랬냐? 여기서는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반복됐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요. 그리고 후회가 돼. 만나지 말 걸 그랬나? 했던 마음이 이제는 완벽하게 후회가 됩니다. 만남의 자체가 후회스러운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브릿지가 있는데 약간 서늘한 그 브릿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 이러면서 뭔가 냉기가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 나의 깨달음과 분노의 게이지가 정점에서 만나면서 사실은 안 해야 되는 말. 나를 위해서도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위해서도 안 하면 딱 쿨할 수 있는 말을 해요.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너무 처절한 진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에 이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래가 보여주는 가장 감정에 과잉된 맥스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말이죠. 다시는 마치 뭐 이거를 과장되게 해석하면 뭐 밤길 조심해라 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그만 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거를 부정하고 싶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추억이 아니지만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잘 담아냈고요. 이 노래를 작곡하고 편곡한 이승환 씨는 가수 이승환 씨가 아니고요. 더 스토리죠. 네, 스토리라는 그룹의 작곡가로 활동했었던 역시 서울대 음대 출신의 재원이었죠. 이승환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분이 그 명곡 또 바람이 분다라는 곡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의 이런 비슷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세상 처절한 발라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환의 천일 동안입니다. 예.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과연 하는지 노래를 먼저 들어보실게요. 세상에서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막 울부짖잖아요. 막 으아 하는데 이게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뭐 정말 모든 말을 쏟아내고도 풀리지 않는 그 어떤 울분과 회환이 이런 마지막 절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노래는 전람회의 김동률 씨가 작곡을 했었고 이승환 씨가 당대 최대 제작비를 들여서 녹음에만 3억을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재산을 쓴 거죠. 3억을 투자해서 미국으로 녹음을 가서 당대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셀린 디온, 마이클 볼튼 이런 수많은 가수들, 필 콜린즈 이런 팝의 전설들과 작업했던 연주자들을 모조리 섭외해서
블록버스터급의 음반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당대 우리나라 그 많은 음악가들에게 충격을 줬었고 음질이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스튜디오에서 레퍼런스 음반으로 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마이클 잭슨, 뭐 퀸시 존스 음반을 프로듀서했던 버니 그라운드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는데 보통 이분은 이 버니 그라운드만 자체가 대가라서 그분이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스터링 했으면 원래 그걸로 결론이 나는데 이 버니 그라운드만에게 아시아의 어린 왕자가 무려 3번의 마스터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무려 3번이나 마스터링을 새로 해서 완성된 그런 음질인데요. 송라이팅에 상당히 또 재밌는 그 뭐 기교라 그럴까요? 뭐 방법 혹은 센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기도 전에 이 노래에 대한 인상이 셋업이 돼요. 뭐 때문에? 제목 때문에. 열흘 동안, 100일 동안, 뭐 보름 동안 다 다르죠? 몇 달 동안. 여기서는 1000일 동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1000일 동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우리는 바로 떠오르거든요.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징하다. 1000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어떠한 설명을 대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예쁨과 미움과 못생김과 정말 수많은 전화 안 받음과 끊음과 소리침과 네가 여기서 왜 나와를 또 겪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수많은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중음악이 길어야 5분이에요. 5분짜리 음악에서 우리를 언제까지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중음악은 결국 직관적인 승부인데 그 직관적인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당연히 제목도 그 중에 하나겠죠. 1000일 동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징글징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 보통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바뀌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김동률 씨가 곡을 처음에 만들고 이승환 씨가 처음 곡을 만들어서 녹음실에 갔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난 자유롭죠가 없는 곡과 난 자유롭죠 이후의 곡은 완벽하게 다른 곡입니다. 왜냐? 이것 역시 앞서 우리가 봤던 분노의 그라데이션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노래가 사실은 쿨한 이별, 뭐 쿨하다기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이겨낸 어떤 이별 노래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이별 노래로 하나 더 나아가거든요. 보세요. 뭐 고맙기도 했었고, 그쵸? 미안하기도 해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괜찮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인 게 바로 나오죠? 괜찮다고 해요. 내 곁에 있어 줬잖아. 사실은 이 이별은 뭐 모든 이별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한 이별이라도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의 그 타고난 정신승리 감각이 발동을 해서 심지어는 내가 배신을 당했어도 그래, 너도 울었잖아.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도 있었겠지. 그래서 날 떠났겠지. 괜찮아. 그래도 우리 그때 좋았잖아.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힘들었지? 아프게 했었지? 근데 용서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환 씨가 녹음실에서 바로 써서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네, 자유롭다고 말을 하죠. 그냥 궁금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세상에서라도 다음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상에서라도 다시는 만나지 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로 들으니까 웃긴 가사 같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여기까지도 울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승환 씨가 난 자유롭죠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곡이 한 번 확 모멘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이 결국은 텍스트라는 거, 텍스트가 결국 사운드라는 걸 완전히 증명하죠. 음악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는 한 번 더 도약이다.
그리고 실제 노래가 그 도약을 따라갑니다. 자유롭다고 하고 진짜 마치 노래가 자유로운 것처럼 가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환 씨가, 이소라 씨가 정말 세상 특별한 사랑을 했을지도 모르죠.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랑은 굉장히 평범한 엔딩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모진말, 뭐 누군가의 뭐 무성의, 누군가의 뭐 자연스러운 멀어짐일 수도 있겠고, 혹은 어디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와서 그 사람으로 인한 이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이별의 이 감정은 특별한 감정이 아닐 것이다. 예.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노래는 이별 노래다. 그 송라이팅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남은 감정을 쿨하지 않게 폭발시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감정을 주고 우리를 후련하게 만든다. 남의 불행이 우리를 위안케 한다. 다음 제가 생각한 건 이건 거였어요. 요즘 제가 미는 이론인데요.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다. 혹시 여기 오는 커플 와 계신가요? 커플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알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알지? 모든 종류의 방증만 있지, 심증만 있지, 그건 영원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저쪽으로 가는 원디렉셔널한 사랑은 확신이 있죠. 때로는 그 확신도 없겠지만. 그런데 과연 내가 보내는 만큼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지, 실제 저 사람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신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둘이 사랑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방향의 짝사랑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꼭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 혹은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완벽하게 안전하고, 잘만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나 혼자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짝사랑이야말로 불완전하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가장 완전 무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좀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대중음악에는 수많은 짝사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짝사랑의 노래들은 또 한결같이 찌질해요. 그리고 쿨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짝사랑은 항상 분명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현재 진행 중인 사랑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럴 리 없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차례가 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고, 그 헛된 희망의 사무곡이 우리를 한편으로 또 통쾌하게 만듭니다. 늘 항상 죄진 마음이 있어요. 남의 불행이 이렇게 나에게는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예시 중에 한 곡을 골랐는데요. 김장훈이 부른, 그리고 푸른 하늘의 유영석 씨가 작곡을 한 이상호 글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그 제목이, 아까 우리 제목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상당히 뭔가 멋지죠? 문학적이고 마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느낌이 주고요. 이 노래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지 노래를 듣고 오실게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노래가 상당히 좀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뭐 편곡도 뭐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팝 발라드, 락 발라드의 그 전형 같은 것들, 뭐 중간에 그
그 기타에 우는 미들 에잇이라고 하는데 8마디 간주 같은 것도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천일 동안 같은 노래와는 달리 스케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 곡이라는 하나의 완성도로 봤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곡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글이 가는 흐름, 멜로디가 가는 흐름이 그 어느 곳에서도 왜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 왜 노래가 왠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정말 스무스한 그 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어지고, 김장훈 씨의 보컬도 그 어떤 쓸쓸한 짝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통 송라이팅이 그런 경우에는 이 곡을 쓰는 사람이 단숨에 써내려간 적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유영석 작곡가에게 이 곡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곡이 정말 한숨에 써져 내려간 10분 만에 완성을 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곡이라고 하고요.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갖는 마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정말 찌질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숭고한 방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말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때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굉장히 멋진 말인데, 사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란 말은 좀 불분명한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오히려 차라리 그놈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랑이 그대를 배신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와닿지만 세상이 그대를 속인다? 약간 이 노래의 결과 뭔가 딱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자잘한 표현들이 이 노래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통속적이거나 혹은 이 사랑의 마음, 이런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은 값싼 감정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야 라고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그런 의미에서 멋진 곡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고급진 어떤 정서는 아닐 수 있어요. 예. 그쪽이랑은 끝나고 나랑 되면 어떨까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다.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라는 말도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라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멜로디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표현의 어떻게 보면 전 예쁨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표현의 예쁨,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 가슴 아픈 마음을 뭔가 숭고한 마음으로 내가 승화시키고 싶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짝사랑 러들의 마음을 다독여준 곡이 아닐까 싶어요. 예. 혼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100% 터지는 그런 곡입니다. 짝사랑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예. 가지마부터 해서 돌아와줘. 그리고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천상에서라도, 하늘이 연결을 해줘서라도, 혹은 영혼이 돼서라도, 심지어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음악들을 많이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가 한국형 발라드의 태동기이면서 전성기이기도 했어요. 약 85년부터 95년도까지가 우리나라 발라드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사랑 노래, 발라드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한국의 힙합이나 흑인 음악의 붐이 일어나면서 R&B나 힙합 음악에 이런 사랑 노래의 정서, 발라드의 정서가 이식되죠. 우리가 말하는 감성 힙합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겠고요. 또 R&B 음악, 제 책에서는 이제 잠실에 묻어야겠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교포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또 사랑 노래,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을 지배했었던 여성 디바들의 아주 가슴 아픈 사랑 얘기들이 또 한 시대를 풍미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제가 어떤 가수의 그 말 때문에 가수의 이름을 헷갈릴 뻔했어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와 같은. 지금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오그라드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곡들이 한동안 또 유행했었고요. 90년대부터 또 2000년대까지는 락 발라드의 또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 과연 그 이후 K-팝의 시대, 본격적인 K-팝 시대에는 발라드가 없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여러 노래들 가운데서 K-팝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명 발라드 곡들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 제가 또 책에서는 10곡에 다다르는 곡을 또 리뷰를 했으니까 나머지 곡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K-팝 시대의 발라드는 사실 뭐 근본적인 정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테크닉은 더 완숙해졌고 음악을 만드는 사운드나 여러 가지 만듦새는 훨씬 더 정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8, 90년대 발라드가 갖고 있었던 좀 부족한 정서는 조금 없어진, 어찌 보면 좀 완벽하고 빈틈없어진 그런 정서가 K-팝 시대의 발라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태연이라고 하는 발라드 명수죠. 예전에 박정현 씨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정현 씨 스스로도 가장 완벽한 가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테크닉적으로 어떤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가수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 정도로 노래 실력만큼은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가수고요. 태연 씨가 부른 뭐 수많은 OST 곡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곡, 사실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너를 그리는 시간, 조윤경 작가가 글을 쓰고 사실 곡은 여기 수많은 외국 작곡가가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또 변화된 풍경일지도 모르겠어요. K-팝 시대에 송라이팅 캠프라고 하는 집단 창작, 다국적 창작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작가들의 곡을 사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이 곡도 이제 로렌스 리라고 하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작곡가 그리고 다양한 외국 작곡가가 협업으로 만든 곡이고요. 여기에 조윤경 작가가 글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는 뭐 태연의 보컬리즘의 그 가장 바닥부터 가장 끝까지를 모두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또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깊이 잠든 널 바라볼 때 이런 떨림 정말 마지막에 그 후렴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저런 보컬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정말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노래를 태연 씨가 그 라이브에서 마지막 곡으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 2시간 라이브가 정말 다 지쳤을 텐데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벅찰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 정도로 그 본인 스스로도 가장 아끼는 곡 중 하나고 태연이라는 가수의 어떤 표현의 폭을 한 단계 또 높여준 그런 가사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 노래를 제가 또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이 발라드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8,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음악이고 2000년대 지나고 나서 뭐 힙합이라든지 EDM 혹은 다양한 댄스 음악들에 밀려서 사실 주류의 위상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K-팝 안에서의 서정주의라는 틀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빠른 댄스 음악에서도 찾습니다. 제 책에 언급된 세븐틴의 먼지, 또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같은 곡은 저는 템포만 빠를 뿐이지 완벽하게 발라드의 정서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서정주의의 맥락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꼭 뭐 신승훈, 성시경, 윤종신류의 발라드만 발라드가 아니라 사실 뭐 태연이 하는 음악, 또 아이유의 음악, 심지어는 뭐 BTS라든지 뭐 세븐틴 같은 음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발라드의 정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또 전해드리고 싶었고 여전히 발라드의 명곡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책을 처음에 출발했을 때 했던 생각의 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라드가 과연 하나의 장르일까? 장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일관된 어휘로, 전문가적인 어휘로 그 형식을 규정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발라드는 너무 많이 다른
음악적 형식, 편곡 양식, 다양한 보컬의 총합이더라고요. 그러면 발라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안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 애틋함, 원망, 후회, 미련, 찌질함 같은 그런 어떤 정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좀 짧게나마 몇 곡을 통해서 이런 발라드 속에 담긴 사랑의 감정들의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셨다면 제가 112곡을 더 썼습니다. 잔나비의 최정훈 씨,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토니상 수상자죠, 박천유 작가님께서 너무 기꺼이 또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예. 최정훈 씨는 정말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박천유 작가는 제가 완성된 책을 제일 먼저 그 글을,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따로 메시지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실 정도로 깊게 또 몰입을 하시고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또 분들의 추천사를 통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더 원하신다면 사랑의 역사를 또 2탄, 3탄 또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송라이터스, 제 책에 담은 한국 대중음악의 사랑의 역사와 그 표현의 역사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